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월 리플이 조금 수상해 보입니다. 한번 관련 내용 살펴보시죠. 지난 10월 26일자 기사입니다. 리플이 소송 호재 반영이 끝났나 뭐 이런 기사인데요. 내용이 간단히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7월 달 SEC와의 소송에서 부분 승소를 했죠. 그 이후에 3개월 반이 넘어가도록 계속 하락세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는 한번 좀 오를 때도 되지 않았냐? 기술적으로 뭐 보니까 좀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0월 30일 뭐 일부 어떤 그 트위터 하는 친구가요.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다. 이제 골든 크로스는 이제 단기 상승이 나와서 어떤 그 중장기 이동 평균선보다 더 위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니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지금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렇게 됐죠. 지금 골든 크로스를 지금 어느 정도 넘어갔고요. 16일 내에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것 같다. 지금 이게 7월이 지난 그 부분 승소 그때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번이 지금 한 3개월 반 만에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11월 달 뭐 좀 오를 것 같은데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10월 27일자인데요. 리플 재판에 11월 9일을 주목하라. 지금 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지금 뭐 3년여 그 법적 분쟁 거의 뭐 막바지라고 하는데요. 글쎄 막바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1월 9일이 중요하다. 자, 이날은요. 리플과 SEC가 만나서 계류적인 사안에 대해서 잠재적인 브리핑 일정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만나서 아직 그 남은 그 이슈들을 이때 만나서 잘 해결을 해보자, 뭐 얘기를 해보자. 이 날짜를 잡는 날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가 핵심이냐? 리플이 기관 대상으로 해서 XRP 판매했던 거. 이건 이제 불법이라고 좀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증권법 5조를 위반했다는 거죠.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구제책이 적합하겠냐? 자, 거래소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판매한 것은 지금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에게 이제 계약을 맺고 판매한 것은 이건 미등록 증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불법이 됩니다. 자, 증권법 위반 혐의 이거는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SEC는 무려 벌금으로 우리 돈 1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정말 큰 금액이고요. 이미 소송 방어를 위해서 2,600억, 700억을 쓴 리플에게 당연히 큰 부담이겠죠. 자, 이것을 놓고 금액을 놓고 지금 양측이 격렬한 다툼을 벌일 것 같다. 어떤 이제 기자는 리플이 벌금을 낮추기 위해서 협상에 나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관 판매부는 지금 유죄입니다. 이거는 뭐 빼박이죠. 자, 반대로 하면요. 이것만 해결하면 이 소송 끝이 납니다. 기관한테 판매한 거 이거 어쩔 거냐? 이건 불법이다. 자, 이걸 알고 있는 SEC가 벌금 일단 1조를 부른 겁니다. 생각보다 매우 크게 부른 거죠. 자, 양측 기존의 이 합의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조금 어려웠던 단어죠. 기존엔 서로 양측이 거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1차 판결로 인해서 지금 합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저는 명분이 생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SEC는 이 합의를 하면 체면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큰 돈을 받아내고 너 그래 잘못한 거 맞았지. 그 기관 판매했던 거는 그건 불법 맞잖아라고 체면을 살려주고요. 리플은 가자를 외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합의가 이번에 될지는 저도 뭐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뭐 이 소송이 부분적이긴 했지만 저번에 부분 승소가 매우 중요했었죠. 이제 11월 9일 이게 이제 또 주목을 받고 있고 이 이제 결론이 난다면 이 업계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2020년 12월 달 SEC의 전 위원장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마지막 날
리플을 기소하고 떠났습니다. 이건 사실 정상적인 그런 일이 아니죠. 이게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XRP가 증권이냐 상품이냐 화폐냐를 가리는데 지금 3년이 걸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뭐가 있다? 엄청난 기득권, 밥그릇 싸움이, 진흙탕 싸움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또 하나 얘가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죠.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가 이제 조금 뭐 끝이 가까워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는 그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마침 11월 8일, 9일 그 리플에서 스웰이라고 하는 컨퍼런스 이거 매년 개최를 해왔는데요. 이 날짜도 보니까 11월 8일, 11월 9일 이렇게 겹치네요. 자, 스웰이요. 2017년 첫 개최가 됐는데 처음 개최할 때부터 전 연준 의장을 기조연사로 섭외합니다. 제가 이 컨퍼런스 전시회 10년 좀 넘게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거는 일반 스타트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섭외 능력입니다. 이거 정치, 경제, 뭐 여러 정치인들 간의 어떤 그 고위 임원들끼리 네트워크가 없으면요. 이거는 정말 이 섭외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IPO. 뭐 이게 지금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10월 7일자인데요. 2022년 CNBC 방송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빵형이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이거 SEC 소송 끝나면 바로 IPO 할 거야. 기업 공개, 그러니까 주식 상장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요, 2023년 올해 4월 달에 리플에서는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업이 잠재적인 투자자, 그러니까 기업 주식을 팔려고요. 투자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IPO에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측정하는 주요 이벤트입니다. 근데 어떤 기자는 이날 행사, 그 비공개지만 로드쇼에 유명한 기관 투자자들이 다수 참석을 했었다. 그래서 이 리플랩스의 상장 추진은 사실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리플 커뮤니티에서 그 스웰 행사 11월 달에 하는 데서 리플이 IPO 이거 발표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기대감을 또 자아냈었죠. 기대감에 지금 반짝반짝 하는 게 이해가 저는 조금 되네요. 그리고 이제 지난 8월 10일자인데요. 리플이 BIS 국경간 결제 태스크포스에 참여했습니다. 마스터카드, 도이체 방크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BIS. 여기는요, 국제결제은행이고요. 전 세계 은행을 통제합니다. 전 세계의 돈을 통제하고요. 자,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BIS에서 압력을 넣어서 지금 CBDC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BIS, IMF, 세계경제포럼, 세계은행, 뭐 사실 다 그 기관이 그 기관이고요. 사실상 모두 다 친미 조직입니다. 이 기관들이 전 세계를 통제를 하고 있죠. 자, 리플 CEO가요. 전 세계 대표 국제 기구들의 회장, 뭐 그 임원들과 항상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일은 절대 아닙니다. 자, 암호화폐 XRP 발행하는 이 리플이 BIS의 태스크포스, 국제 결제 태스크포스에 참여한다고 하고요. 여기 관계자가 공공부문, 민간부문 참여 협력은 G20 국경 결제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자, 근데 이거 하려면 글로벌 조정 협력, 헌신이 필요하다. 여기 누가 참여했는지 말을 하고 있죠. 리플과 함께 마스터카드, 스위프트, 도이체방크, 웰스파고, 일본은행협회, 거물급 인사와 협회들, 기관들 다 들어오고 있죠. 여기 말을 제가 그대로 빌리겠습니다. G20, 국경 간 결제 프로그램, 핵심 제도를 개선하는 기관 중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리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리플의 법률 책임자가 미국 은행이라고 콕 집습니다. 미국 은행들이 XRP 결제 채택 증가할 것 같아. 자, 이 얘기를 미국 은행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아. 글쎄요, 이게 소송 결과 그 이후에 아무래도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 같고요. 지난 3분기 동안 미국 회사들과도 엄청 협의를 많이 했었고, 근데 사실 지난 2년 반 동안은 미국 밖에서 사업을 대부분 진행했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앞으로는 좀 이제 법원 결정 검토해서 좀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지난 2년 반 동안 미국에서 못했지만 지금부터는 미국 금융기관들과 같이 일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죠. 자, 스탠다드 차터드와 도이체방크가 지금 리플 및 XR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 Universal Digital Payments Network 전 세계 그 결제 그 송금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블록체인 기반 거래 스테이블 코인 CBDC의 잠재력을 탐구하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CBDC 또 들어가 있죠. XRP와 스텔라의 전성기는요. CBDC가 활성화가 돼야 합니다. CBDC가 근데 활성화는 최소 25년이고요. 그 이후입니다. 6년, 7년, 8년 쉽지 않습니다. CBDC가 이제 반발도 크기 때문에 이 그 CBDC 간 서로 이제 브릿지 역할, 서로 환전하는데 송금하는 데 쓰이는 게 XRP와 스텔라 루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지금 스탠다드 차터드와 도이체방크가 CBDC, 스테이블 코인 실험하는데 뭘 쓴다? XRP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요, 그 스탠다드 차터드는 이게 2016년 9월 15일자 그 보도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바로 릴리즈, 그러니까 보도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스탠다드 차터드가 리플의 전략적 투자를 이미 완료를 했죠. 그러면서 투자 이유는 왜? 고객과 산업의 뭐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다. 뭐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 리플에 지금 근데 투자 규모가 나와 있진 않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적은 돈을 투자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이거는 2016년 3월 달인데요. 스탠다드 차터드가 국제무역 결제를 위해서 어디를 쓴다? 리플이라고 하는 그 기술과 XRP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이게 언제라고요? 2016년입니다. 스탠다드 차터드 뭐 그간에 온갖 뭐 이상한 그 페이크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말을 믿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행동에만 집중을 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스탠다드 차터드 이거는 2018년 5월 3일입니다. 국경 간 결제에 리플의 사용을 늘릴 것이다. 한결같습니다. 스탠다드 차터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영국계 은행이죠. 미국계 은행들도 하고 싶겠죠. 근데 눈치를 아마 좀 봤을 겁니다. 자, BIS에서 7월 31일자 BIS는 전 세계의 돈을 통제합니다. 돈을 통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국제결제은행이죠. 자, 여기에서 국경 간 결제 호환성 확장 태스크포스, 뭐 이름이 어려운데요. 여기 구성 멤버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걸 좀 확대를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마스터카드, 또 말레이시아, 캐나다, 또 스위프트,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대표적인 기관들의 리플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BIS의 회의에 항상 빠지지 않는 회사가 바로 리플입니다. 지금 산텐더 은행, 뭐 태국의 은행, 뭐 영국, 미국, 멕시코 할 것 없이 이미요 수백 개 넘는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고 있고요. 근데 아직 미국 은행들은 조금 소극적인 모습이 있죠. 아무래도 그 리플과 SEC의 소송 때문인데요. 이게 제가 볼 땐 뭐 당연히 눈 가림 속임수인데요. 이게 뭐 결론이 아직 100%안 났기 때문에 조금 눈치를 보고는 있다. 근데 이제 또 이 재밌는 기사인데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2위 은행입니다. 여기에서 리플 국경 간 결제가 매우 탁월하더라. 지금 여기 영어 보시면 praise라는 단어 보이시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을 찬양을 하는 거죠. 리플이 결제 산업에 미치는 효과 이거 엄청나던데?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또 리플과 이제 뭐 파트너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본인도 지금 뒤지기 싫은 겁니다. 빨리 지금 리플과 본격 뭐 MOU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국에 괄호 열고 닫고 SEC 눈치 보느라 지금 대놓고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답답하다. 지금 이런 얘기로 저는 읽혀집니다. 그리고 JP 모건이요. 실제 자산의 7.5%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것을 XRP로 보유한다. 카더라 통신입니다. 이건 지금 카더라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런 누군가의 추측, 이런 것에 의지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기사 보신 분 많으시죠? BIS에서 2025년까지 은행들은 전 세계 은행입니다. 암호화폐 보유량 이거 강제로 까세요. 공시 의무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JP모건 너 이번 분기 자산 한번 열어봐 했더니 XRP 5%, 비트코인 3%, 이더리움 2%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스탠다드 차터드 저는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5% 들고 있고요. 체인링크 3%, 스텔라를 2%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요. 25년도 뭐 1월에 하면요. 우리 그 일반인들은 뭐 한 달, 두 달 있다가 그 소식을 보통 전해 듣습니다. 이걸 듣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건 ETF 저리 가랍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 25년이 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글로벌 기하급수적인 포머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은행이 폴리건 그거 한 1,000만 개 정도 샀던데 신한은행이 XRP 그 리플 그거 뭐 송금한다고 뭐 한 이번에 또 700만 개 샀던데 이걸 공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25년 땡땡 코인 가자. 이건 저는 그 불장이 안 온다는 분이 더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 저는 싶을 정도이고요. 자, 이거는 10월 27일이죠. 리플과 홍콩의 통화청 디지털 홍콩 달러 파일럿 테스트 진행 중이다. 부동산을 토크화나 지금 하는 거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홍콩에서 핀테크 위크를 합니다. 이 부동산 관련 리플과 이제 협업을 해서 이 지금 행사할 때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여기서도 지금 이 얘기가 나오죠. 이번 테스트는 최고의 사용 사례를 찾는 게 아니다. 다양한 사용 사례를 연결함으로써 CBDC 가치. 자, 리플은 무조건 CBDC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요, 지금 XRP가 부동산, 증권, 지적 재산권, 또 기타 어떤 자산들의 토큰화에도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제 핵심은 뭐다? 리플과 스텔라는요, 가격의 정점,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가격은 CBDC가 전 세계적으로 나와서 활성화되는 시점입니다. 조금 우리가 오래 들고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10월 24일자 되게 좀 센 발언을 했습니다. 리플과 SEC 소송 이분이요 이제 친 그 XRP 변호사시다 보니까 되게 유명하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소송을 잘 이렇게 저희들한테 큐레이션을 해주셨던 분인데 사실상 이 소송 끝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문구를 제가 어디서 가져왔고요. 리플과 SEC의 소송은 사실상 끝났다. 근데 물론 몇 달 뒤에 중요한 재판 공청회 그거 열릴 거야. 근데 당신의 손을 비틀었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은 이제 끝났다는 말이다. 뭐 굉장히 뭐 거의 소송이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센 발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이게 이제 지난 8월 달인데요. 22년 8월 기사인데,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HSBC, 이런 월가,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XRP를 이미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화폐, 통화로 이미 분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제 소송, 증권이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고요. 이미 1차 이렇게 부분 승소를 했잖아요.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매년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렇게 또 나란히 앉아 있는데요. 이 빵형, 또 서클의 제레미 얼레어. 이게 세계 경제 포럼, IMF, BIS 미팅에 매년 지속적으로 참가한다는 게 일개 스타트업.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여기 자기 맘대로 못 가는 곳입니다. 근데 이걸 매년 갈 수 있다? 이제 빵형은 CBDC의 주축이고요. 서클은 스테이블 코인 USDC지 않습니까? 리플과 스테이블 코인이요. 디지털 화폐의 중심축 중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진만 보고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누가 있다? 빵형이 있죠. 여기는 이제 IMF 전 총재입니다. 근데 그 옆에 항상 누가 있다? 빵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또 IMF 회의인데요. 여기 사우디 금융청, 홍콩 투자청 그 옆에 누가 있다? 빵형이 항상 있습니다.
빵형 맞은편에 누가 있습니까? IMF 전 총재님이 지금 그 맞은편에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11월 달 XRP가 단기 반등할 수 있는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시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기대감이 크고요. 뭐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뭐 홍콩 투자청이다, 미국 은행들과 뭐 여러 가지 실험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또 소송을 뭐 벌금 지금 뭐 협상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버릴 가능성도 저는 일부 예전보다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웰 컨퍼런스에서 지금 IPO, 저는 IPO가요, 부분 승소보다 훨씬 더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1년도에 코인베이스 거래소도 이 IPO 나스닥 상장을 해서 엄청난 펌핑이 일어났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뭐 막 미친 듯이 사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영역은 아니고요. 단기 반등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나오면 그 호재를 잘 활용해보자. 그것도 필요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겠죠. 하지만 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XRP를 뭐 적게는 10,000개에서 많게는 20,000개. 이거는 절대 팔지 않고 우리가 5년, 10년 한번 끝까지 가져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뭐 소위 XRP 조금 그 이렇게 깊게 빠져 계신 분들은 뭐 수십만 원이 아니고 뭐 몇백만 원까지도 간다고 하거든요. 뭐 그렇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조금 뭐 10,000개, 20,000개 정도는 그냥 장기로 쭉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